80년 5.18 광주 민중항쟁이 제 나이 딱 31살 때입니다. 제 삶은 30살 이전과 30살 이후 크게 보면 두 개로 나뉠 수 있죠. 완전히 바뀐 삶이죠. 저는 사실 그 전에 교회도 좀 다녔었어요. 근데 딱 80년 5.18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이 있다면 어찌 이럴 수 있는가? 하나님은 없어. 이럴 정도로 완전히 80년 5월 이전과 이후 삶이 달라졌죠. 그리고 이제 그런 고민과 고뇌를 안고 살다가 제가 좀 늦은 나이에 대학을 갔어요. 이제 제가 원래 좀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에서 한 2년 동안 공장 생활을 하다가 2년 늦게 제가 야간고등학교를 직장 생활하면서 다녔어요. 그때 이제 제가 가진 꿈이 교사였어요. 그래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을 안 가고는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27에 제가 이제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입학을 합니다. 83년이라고 하면 이제 전두환 정권이 등장하고 나서 우리 사회가 완전히 억눌려 있는 시대고, 그런 가운데서도 대학만큼은 소수의 깨어있는 학생들이 소리치고 저항하고 잡혀가고 끌려가고 이런 모습이 반복되는 그런 시대 상황이었죠. 보는 앞에서 도시락 먹고 있는데 사복경찰들이 들어와서 체포탄을 던지고, 학생들이 스크럼을 짜면 곧바로 달려들어서 연행해서 구속시키고, 이런 광경들을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봤죠. 내가 꿈꾸던 교사를 하려면 대학을 졸업해야 되는데 저 일에 뛰어들면 졸업도 못하고 꿈도 어긋날 것 같고, 그런데 옆에서 동료는 끌려가고, 상당히 고뇌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왜 인간이 갖는 그 사양지심, 수호지심, 근본 본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함께 한 시대를 살아가는 동료 학생들이 끌려가는 걸 보고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니다. 그리고 그건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양심이 고개를 들면서 결국은 학생운동에 뛰어들고, 사실은 그래서 종당에는 대학을 졸업을 하지 못하고 감옥 갔다가 대학에서 제적되는 상황까지 왔었는데, 그렇게 학생운동을 시작을 했죠. 83년도 입학을 해서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다가 85년도에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제가 했어요. 근데 사실 엄격히 얘기하면 불법 맞지 않는 말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는 법으로는 학도국단이죠. 근데 이제 그 학생운동에 힘이 좀 있었던 유수한 몇 개 대학, 서울에 있는 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전남대, 이런 4개 대학 정도가 학도국단 체제를 부정하고 다시 총학생회를 부활시켜야 된다 라고 하는 내부의 그 흐름들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전남대학교가 85년도에 총학생회를 그냥 학생들이 독자적으로 총학생회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은, 학교 당국과 원교부, 학교 당국으로부터 인정 못 받은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총학생회를 만들었죠. 그 총학생회장을 제가 이제 맡았죠. 이미 이제 그때는 그 총학생회장을 맡게 될 때는 졸업과 교사는 끝이구나 생각을 했고, 당연스럽게 이제 연이어서 수배되고 구속이 됐죠. 그리고 이제 구속이 되고 제가 구속이 될 때 제가 또 몸을 심하게 다쳤어요.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병원에 입원해서 대수술을 받고, 그런 상태에 이제 감옥에 있다가 다시 이제 재수술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1년 조금 넘게 감옥 생활을 하고 이제 밖으로 나왔죠.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 이제 밖으로 나왔구나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뭐랄까, 당연스럽게 저는 이제 그 전에 제가 했던 노동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는 끝이고 결국은 그 학생운동의 짧은 기간에 고뇌했던 것은 결국 우리 사회가 좀 더 근본적으로 변화되려면 우리 사회의 다수인 노동자들이 힘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 일에 내가 미래를 아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소위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회운동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뒤에 유월항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복학 조치가 이루어지고 이랬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이제 복학을 하지 않고 쭉 사회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주 시민을 무참히 살육하고 총과 칼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정권이 거세지는 국민 저항을 풀어보려고 84년부터 학원 자율화 조치를 취하고 일정하게 유아 공면을 일정하게 좀 쓰지요. 당연히 그런 조건에서 이제 국민들의 요구는 또 광주 시민들의 요구는 어쨌든 박정희 유신 정권에 이어서 전두환 독재 정권. 그래서 정치적 구호로는 군정종식, 그리고 희망사항으로는 체육관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은 대통령, 직선제 쟁취. 이 구호가 이제 84년, 5년을 거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당시 전두환 정권은 7년 단임 정권이었기 때문에 87년에 어떤 식으로든지 대통령을 다시 뽑아야 됐고, 그 당시 헌법에 의하면 체육관에 모여서 통일주체 국민 대의원들이 뽑는 그런 선거인데 여기에 이제 국민들은 저항을 하기 시작했고, 마침 85년도에 미국에서 귀국한 김대중 선생님이라든가 김영삼 씨라든가 이런 정치권들까지 합세해서 개헌운동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군정종식, 직선제, 쟁취, 이게 이제 85년 이후에 우리 사회에 커다란 정책 이슈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기운을 부은 몇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게 하나는 소위 가진 탄압 속에서 고문과 가진 탄압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이 87년 1월 달에 남영동 대곡문일에서 박종철 열사가 고문치사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많은 국민들이, 전 국민들이 이제 분노하게 되고 독재정권 타도 구호를 더 높이 외치게 되는데, 이 시기에 전두환이 4월 13일 날 소위 4.13 호원조치라고 하는 걸 발표하게 됩니다. 이 호원조치는 뭐냐면 차기 정부, 87년까지 자기가 임기가 끝나고 차기 정부 역시 직선제 개헌을 하지 않고 자기가 뽑힌 방식과 똑같이 체육관에서 통일주의 국민회의 대의원을 통해서 차기 정권을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4.13 호원조치가 발표되게 되죠.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는 87년에 들어서 이 두 사건이 터지면서 국민들이 완전히 폭발적으로 이제 저항운동에 나서게 되죠. 그러면서 4.13 호원조치 이후에 6월항쟁까지 전국을 뒤덮는 그 저항의 열기의 구호는 딱 두 가지입니다. 호원철폐 독재타도, 호원철폐 독재타도, 이 딱 8글자의 두 가지 구호가 4.13 호원조치 이후에 전국을 휘어잡게 되죠. 저는 86년 감옥을 나와서 바로 노동운동을 가기 전에 맨 처음에 제가 전남사회운동협의회 간사로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남사회운동협의회 간사를 하고 있을 시절에 소위 이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이 나고 4.13 호원 조치가 일어나자 안 되겠다. 좀 더 전체 하여튼 그 민주화운동 세력을 모아서 독재정권 타도에 나서야겠다 해가지고 만든 게 민주헌법 쟁취 전남본부입니다. 당신은 왜 전남본부냐면 당신은 광주 전남이 분리가 되지 않았을 때지요. 물론 국민운동본부가 6월항쟁 전체를 주도한 전국 조직이었는데 사실은 전국 조직은 뒤에 만들어지고 광주가 제일 먼저 민주헌법 쟁취 전남본부라고 하는 운동 조직을 87년 5월 18일 망월동에서 성명서를 뿌리는 형태로 해서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그때 제가 거기 실무를 맡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월항쟁 전체에 국민운동부가 깊숙이 관계를 하게 되면서 6월항쟁의 주도적인 조직으로 국민운동본부가 나서게 되죠. 뭐 종교계, 문화계, 그 다음에 노동계, 농민계 등을 포함한 각계각층을 아울러서
결성을 했기 때문에 광주 전남의 소위 양심적이고 민주운동 세력들을 전부 포괄한 게 민주법 정치 국민운동 본부라고 되시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요랑쟁 일어나기까지 당시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도했다고 할까요? 한 게 이제 국민운동 본부고, 그 국민운동 본부의 유일한 실무자가 제가 간사 저 혼자였고, 나머지는 선배들이 이제 무슨 사무장도 이렇게 있었지만 실제 간사는 저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랑쟁 정거 과정에 제가 깊숙이 관계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요랑쟁이라고 몇 가지 계기가 있게 됐는데, 4.13 호원조치 철폐, 그 다음에 5월 18일 날 민주헌법 정치 전남본부 발족, 그게 이제 5월 18일이죠. 그리고 이제 60국민대회를 계획을 했죠. 전국적으로. 그래서 60국민대회가 끝나고 나서 사실 광주는 해산을 했는데 서울에서 다 아시다시피 한 600명의 대우가 명동성당으로 그대로 들어갔죠. 그래서 명동성당에서 2박 3일간 농성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굉장히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이 됐죠. 당시에 이제 물론 그때 김수환 추기경부터 시작해서 이 시위대를 적극 보호하고 당국의 해산 지시에 불응하고 2박 3일 동안 농성을 이어가고, 마지막에는 그 내부 투표를 통해서 이제 해산하는 이 과정이 전국에 그대로 생중계 되면서 전국이 이제 들끓게 되는 이런 과정이 생기고, 광주도 마찬가지로 6월 10일 이후에 며칠 동안 잠잠했다가 당시 매일 5시 도청 앞으로 라고 하는 유인물을 뿌리면서 매일 5시 도청 앞에 집회를 시작을 했죠.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가 모일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감히 상상을 못했는데 그냥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통칭해서 한국은행, 광주은행 사거리라고 하는 곳,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진격전이 벌어지고, 경찰은 최루탄을 쏘아대고, 그러면은 이제 시위대는 하여튼 도청 앞으로 진격을 하기 위해서 쭉 나가고 다시 물러섰다가 세 방향으로 흩어지죠. 한 방향은 서영교 방향으로, 하나는 저쪽 유동사거리로, 하나는 계림동 쪽으로 쭉 흩어졌다가 다시 진격하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발생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자연 발생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통제가 불가능해.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당시 국민운동본부에서 어쨌든 그 대회를 정의하고 뭔가를 좀 공동의 목표를 내걸고 해보자고 이렇게 주장하고 선동하는 그런 팀을 꾸리자 해가지고 국민운동본부 내에 선동대를 꾸렸어요. 선동대. 그 선동대를 제가 이제 맡게 되면서 선동대를 꾸릴 때 저를 포함해서 농민 쪽에서 1명, 청년 쪽에서 1명, 뭐 학생 쪽에서 1명 이렇게 해서 좀 배치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대여섯 명 이렇게 선동팀을 꾸려가지고, 이 선동팀이 이제 나가서 그 시대 앞에서, 당시는 뭐 앰프도 없고 그러니까 메가폰 있지 않습니까? 메가폰 들고 이제 구호 외치고, 그걸 이제 제가 거의 선동대장을 맡아가지고 매일같이 이제 나가서 대열 앞에 서서 이제 대열 지휘하다가 쇠탄 쏘고 밀려서, 이제 저는 그 상황이 하루 이틀 되니까 수백 명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밀려서 숨어 다니면서도 대위를 있으면 나가서 지휘하고, 이런 역할들을 이제 제가 이제 맡게 되면서 요랑쟁 과정을 사실은 현장에서 좀 생생히 보게 된 이제 과정인데, 얼마나 대중의 힘이 유력한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초창기에 철수탄 쏘면 밀리고 하다가 당시로 백골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청바지 자켓 입고 그 하이바 쓰고 곤봉 큰 거 들고 닥치는 대로 이제 소위 두들겨 패고 대회를 해산시키는, 이제 이들은 운동화 신고, 그러니까 정식 전투경찰로 무장하지 않고 그런 친구들이 곳곳에 골목에 숨어 있다가 대열이 진출하면 와서 무자비하게 해산을 시키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기에 급급한데 일반 시민들 중에서 그 백골단하고 맞붙는 사람이 있어요. 맞붙는 얘기는 간단합니다. 복잡한 정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너는 네게 어미애비도 없냐 이놈들아. 어떻게 국민이 국민을 이렇게 두드려 팰 수 있느냐. 지극히 인간적인 이런 분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한 사람 등장했다가 두 사람, 세 사람이 등장하니까 그 악랄했던 백골단은 또 주춤주춤하는 겁니다. 백골단이 주춤주춤하니까 정복 입은 정경들은 방패로 밀고 들어왔다가 어떨 때는 나이 드신 노인 한 분이 안 물러오고 밀면 그 일개 중대가 그냥 노인 한 분이 쑥 밀고 지나가면 쑥 밀리는 이런 양상이 이제 반복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빛이 쟤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눈빛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걸 보고 있는 연도의 많은 시민들이 이제 합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무장 해제시키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냥 무슨 복잡하게 무기를 들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무시무시한 군부독재 정권에 충실한 하수인들이라고 생각했던 경찰 병력들도 대중의 이런 힘 앞에는 힘없이 무너지는구나. 요게 이제 하나 제가 대중의 힘은 이대하다. 결국은 대중들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나 했던 게 하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은행 사거리 있다가 쭉 대열이 밀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대열이 밀리면 어디까지 밀리냐면 주로 주력이 어느 쪽으로 오냐면 충장파출소를 통해서 태평극장 그 다리를 지나서 거기 지금 중앙대교라고 그러죠. 그 다리를 지나서 서영교 쪽으로 쭉 빠집니다. 근데 옛날에 지금은 천변이죠, 천변. 그러면 이제 다리를 넘어서 이쪽으로 빠지면 다시 경찰들은 거기까지 오면 진출을 더 이상은 진출을 안 합니다. 그럼 다시 밀고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죠. 저쪽에서 체류탄을 찍 던지면 이쪽에서 발로 찍 지랄탄이라고 그러죠. 발로 찍 밟아가지고 다시 집어 던지고 이렇게 다시 진출하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태평극장 앞에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한 분이 시위대원, 그냥 일반 시위대원인 것 같은데 여성분인 한 분이 하고 남성분 한 분하고 그냥 일반 그냥 허름한 옷을 입고 계시는 이런 분인데 무슨 쓰고 있던 모자에다가 돈을 몹시다 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보니까 돈이 쏟아지는데 금방 순식간에 막 10,000원짜리가 그때는 이제 5만원짜리 없어 10,000원짜리가 그냥 가득 차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아니 우리가 지금 유인물 만들고 뿌리고 이거 돈 때문에 그렇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때는 돈을 어떻게 만들지 그래가지고 어떤 돈 있는 선배들한테 지금 유인물 찍어야 되니까 돈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만 사고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국민운동본부라는 이름을 걸어서 함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딱 함을 들고 나가서 태평장 앞에서 한 30분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체류탄 싸고 또 밀려오니까 흩어져야 되잖아요. 한 30분 정도 모금을 해가지고 그 모금통을 당시 YWC 6층에 가서 열어보니까 금반지도 들어있고요. 수표가 자기압 수표 10만 원짜리 그때는 고액권이라고 하는 게 자기압 수표예요. 수표가 여러 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총계를 내보니까 한 30분 거뒀는데 87년 그때 당시로 한 900만 원이 돈이 모였어요. 상상이 됩니까? 900만 원, 그때 돈 900만 원이라면 지금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태평극장 그 앞에 그 근방에서만 어디 멀리 다니지도 못하고 그때는 이제 막 밀고 밀리는 상황이니까. 역시 대중의 힘은 위대하다. 그런 유혈 환경을 겪고 나서 또 한 번 다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중을 믿고 대중이 세상을 바꾸는구나. 그들을 믿고 그들과 함께하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두 가지가 항쟁 과정에 이제 상당히 이제 저한테는 크게 와닿았던. 일단 6월 29일 날 소위 6.29 선언이 발표가 되지요. 노태우 작품인지 전두환 작품인지 미국 작품인지 아직 명징하게 결론은 안 나 있습니다만 어쨌든 6.29 선언이 발표됩니다. 6.29 선언이 발표되고 나서 약간의 설왕설래가 있죠. 속칭 6.29는 속이구다. 끝까지 투쟁해야 된다. 물론 저도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죠. 6.29 선언이 되고 나서 당연스럽게 국민운동본부의 대부분 상층들은 이제
직선 이제 개헌이 났으니까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선거를 준비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운동법의 입장이 정리가 돼가는 거죠. 뭐 일부에서 저도 그랬고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투쟁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6.29 선언 나고 맨 첫 번째 토요일 날 6.29는 속이고자 다시 투쟁하자 해가지고 원효소 앞에서 투쟁을 하기로 해가지고 갔더니 한 200명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200명밖에 안 나왔는데 체류탄을 부어대는데 원각사 안에까지 체류탄을 던져가지고 제가 기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체류탄 맞고. 그것도 다시 깨쳤죠. 역시 대중과 함께 했는 투쟁은 그것이 아무리 선명성이 있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승리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다시 했죠. 체류탄 맞고 기절하고 그 뒤에 6.29는 아닌데 하면서도 다시는 더 끝까지 투쟁하자 이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은. 어쨌든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이제 양김씨를 중심으로 해서 삼김씨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 일정에 돌입하고 그런 정치 일정에 개입을 전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요랑갱 끝나고 나서 이제 흘러가는 과정에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소위 7.8.9 노동자 대투쟁입니다. 그때 노동자들의 구호는 간단합니다. 어영노조 타도하고. 그러니까 그때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라는 걸 상상을 못하고 전부 어영노조 속에서 사측과 권력과 결탁된 어영노조가 노동 현장을 그냥 휘어잡고 노동자들을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을 테니까 당연히 눌렸던 탄압과 눌렸던 노동자들이 저항하기 시작하고 이것이 영술철처럼 튀어나와가지고 이제 어영노조 타도하고 민주노조 건설하자. 이게 주 구호입니다. 이게 3개월을 이어잡은 겁니다. 뭐 전국적으로 엄청난 대투쟁이 벌어졌죠. 그런 가운데서도 한편에서는 정치 일정이 진행이 돼서 이제 헌법 개정안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요랑갱을 만들어냈던 많은 국민들이라든가 또 민주화운동 세력들은 사실은 거의 정치 일정에 개입을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게 이제 12월 달에 있었던 선거에서 다시 노태우가 당선되는 이런 암담한 현실은 벌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진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87년 6월 항쟁을 거치고 나서 각 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나 단체도 만들어지고 무슨 여러 가지 이제 교육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광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나죠. 그 대투쟁 뒤에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뭐 노동법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민중학교라는 이름으로 하는데 그때 이제 공간도 많지 않을 때 YWCA 6층을 이제 주로 운동 단체들이 쓰는 공간이었는데 거기 조그만 교육실이 있었는데 한 200명씩 몰려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민주시민학교라고 그래가지고 장소가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대학들도 다 개방이 돼 있어가지고 운동 단체들이 대학에 가서 강의실 좀 쓰겠다 하면 대학에서 말을 못하고 그럴 때니까 막 민주시민학교 하는데 한 1000명씩 시민들이 몰려와가지고 교육생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막 각 곳에서 억눌렸던 민주화 욕구를 이제 분출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조직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런 과정이 이어지면서 농민들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꼼짝 못하고 짓눌려왔던 투쟁들이 벌어지는 계기가 소위 물세, 수세 투쟁입니다. 수세 투쟁. 일제 때부터 계속해서 농지개량조합에서 저수지 물 대주고 나라 걷어가는. 그래서 이 수세 폐지하자. 그래서 전국적으로 수세 폐지 운동이 그냥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농민이 한 4,500 됐죠. 4,500만 명이 전부 수세 투쟁에 가담하는 이런 수세 투쟁. 노동자들은 7.8.9월 노동자 대투쟁. 이제 이후에 89년에 전국 농민 연맹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오늘날까지 농민운동을 이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당시 지역별, 기업별로 여러 가지 협의체를 구성해서 노동운동의 연대를 도모하던 그런 노동자들이 95년에 민주노총을 건설해서 지금까지 노동운동이 이어져 오고, 각기 청년의 뭐 여성의 등들이 만들어지면서 각 곳에서 활발하게 대중운동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런 한편에서 또 한편에서는 이게 뭐냐 해서 일단은 이제 소속이긴 하지만 우리 민중이 직접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온 구가 민중권력 정치라고 하는 구호입니다. 민중권력 정치를 내걸고 우리가 당을 만들어서 정치를 하자 해서 87년에 일단의 세력들이
당시 작고하신 백규환 선생님을 후보로 내걸어서 백규환 선거운동본부를 만들어서 정치적 결사를 도모하기도 하고 하는 흐름들이 87년 6월 항쟁 이후에 각 곳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사실은 6월 항쟁은 민주주의 측면에서 보면 지적 민주주의의 꽃이었죠. 요구를 했어. 안 되니까. 그럼 우리가 나서서 끌어내리고 우리 손으로 뽑는 대통령을 만들어야겠어. 우리가 직접 군부정권에 맞서서 군부정권을 끝장내고 민간 정권을 세워야겠어. 라고 직접 나선 항쟁, 이것이 민주주의의 꽃이죠, 사실은. 이게 이제 정치 제도로 정착화돼야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일상화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대의제를 일정 부분 수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 대의제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계속 확장에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죠. 제도적으로 보장이 돼야 할 뿐만 아니라 보장된 제도에 자주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형태가 보완되지 않는 대의민주주의는 사실은 허상일 수가 있죠.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불균형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극심한 불평등한 사회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불평등은 소득구조 개선 정도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자원을 재분배하지 않고서 이 불균형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이미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자산 배분제, 재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심각한 우리 사회 화두로 떠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사회가 이제 무슨 통합이고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민주주의 전제 중에 하나가 원론적으로는 평등의 문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는, 하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한테 무슨 민주주의가, 그 사람한테 민주주의가 어디가 있습니까? 민주주의의 꽃이었던 6월 항쟁, 이게 이제 촛불로 이어졌지만 결국 6월 항쟁도 끝나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정치는 정치권이 알아서, 촛불도 끝나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정치는 정치권이 알아서, 그래서 바뀐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또 정치를 통해서 바꿔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다시 안 되니까 또 촛불을 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촛불 던진 몇 년 됐다고 또 촛불을 들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바꿔놓고 안 되면 촛불 놔뒀다가 촛불 들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민주주의에서 제도와 더불어 직접 참여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문제가 이제 단순히 정당, 진보 정당 이런 차원의 문제가 사실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이제 6월 항쟁의 35주년이 지난 지금, 35주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6월 항쟁도, 5.18도, 6월 항쟁도, 촛불도 그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소유거든요. 물론 5월 때도, 6월 때도, 촛불 때도 고생하고 선두에 나서 더 고난받고 그런 분들이 없는 건 아니고 있죠, 반드시. 뭐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 대우를 받아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소유야. 근데 이 사회적 소유가 금이 가고 깨지기 시작해서 사적 소유, 개인의 소유로 바뀌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저는 5월도 그런 문제 아닌가요? 5월 때 안 싸운 광주 시민이 있었어요. 다 싸웠는데, 그리고 처음에 고생했다는 분들을 대우했잖아요. 근데 갈수록 어쩐지 5월이 나하고는 관계없는 몇몇 사람들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5월 너희들끼리 알아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두려움이 있어요. 6월 항쟁도 같이 해서 다 했잖아요. 근데 6월 항쟁 이후에 무슨 386이 어쩌고 하면서 6월 항쟁이 어쩐지 나하고는 관계 없이 그 사람들 것만 같아. 이런 거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문제.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도 함께 만들어내는 사회적 공동가치, 사회적 소유를 사적화하는 일들을 피해야 되는데, 특히 이름 있고 좀 뭔가 대단한 사람일수록 더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